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Thinking 101. 부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하기 연습입니다. 지은이는 안우경, 예일대 심리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등학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리더십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70%가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60%는 자신의 사교 능력이 상위 10%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대학 교수들에게 자신의 교수 능력을 평가해달라고 하자 응답자의 3분의 2가 상위 25%에 든다고 대답했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 아는 것으로, 이를테면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해 아는지를 아는 것이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고정금리 모기지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고정금리 모기지가 뭔지 우선 알아봐야 한다는 걸 안다. 메타인지는 우리의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디에 뛰어들거나 뛰어들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타인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야 비로소 내 지식의 구멍과 추리의 결함을 인식하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끝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하여 마감 기한을 놓치거나 예산을 초과하거나 일을 끝내기도 전에 기진맥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계획 오류의 사례 가운데 가장 악명 높기로 손꼽히는 것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사다. 이 공사는 애초에 7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나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도 총 1억 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도 당초 계획보다 10년이나 더 걸렸다. 계획 오류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희망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싶어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짤 때 이러한 바람이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의 진리 한 가지는 언제나 사건이 터진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사건일지만 모를 뿐이다. 이럴 때 내가 쓰는 간단한 수법이 있다. 바로 처음 예상한 시간에 50%를 추가해 계획하는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틀이면 논문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동 연구자에게 사흘쯤 걸리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이 수법이 내게는 꽤 잘 통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이롭다.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행복해진다. 사실 인간은 어느 정도의 낙관주의를 타고나는 듯 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존재라서 맹목적 낙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맹목적 낙관주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 한 가지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떠올린 뒤 그때의 교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맹목적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재 상황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 거기에 맞춰 예측하고 계획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미국은 이 감염병이 뉴욕, LA를 비롯해 세계 어디에서든 우한에서처럼 퍼질 거라고 가정했어야 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은 직관이나 희망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예측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게임을 하나 해보자. 내가 숫자 3개를 제시할 텐데 그 안에는 단순한 규칙이 숨어 있다. 어떤 규칙인지 여러분이 찾아내면 된다. 준비됐는가? 3개의 숫자는 2, 4, 6이다. 마이클이 문제를 푸는 학생, 내가 실험자라고 치자.
너무 쉽네요. 규칙은 2씩 증가하는 짝수입니다. 나는 마이클에게 틀렸다고 말한다. 마이클은 3, 5, 7 수열을 제시한다. 13, 15, 17을 말하고 그때마다 역시 규칙에 부합하다는 말을 듣는다. 마이클이 정답을 외친다. 규칙은 2씩 증가하는 정수입니다. 나는 틀렸다고 대답한다. 이 246 게임은 피터 웨이슨이 고안했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마이클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한다. 자신의 가설을 확인시켜줄 증거를 모아 검증하는 방식이다. 2, 4, 6, 4, 6, 8, 13, 15, 1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사실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규칙은 무한하다. 그러나 요점은 간단하다. 주어진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무수히 많을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가설 하나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정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이클이 무작위로 수열을 만들어낸다. 4, 12, 13은요? 내가 규칙에 부합한다고 대답한다. 4, 12, 13은 마이클이 생각하던 가설에 반하는 수열이었고 결과적으로 마이클은 아주 중요한 검증을 한 셈이 되었다. 한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이클이 되묻는다. 5, 4, 3.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처음보다 굉장히 겸손해진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혹시 규칙이 그냥 증가하는 숫자인가요? 내가 대답한다. 맞아요. 피터 C. 웨이스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인지심리학자였다. 1960년에 246 문제를 고안해냄으로써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을 확인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해냈으며 그 현상에 확인 편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웨이슨이 처음 이 문제를 도입해 실험했을 때 단방에 올바른 규칙을 찾아낸 참가자는 전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웨이슨은 이토록 단순한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자존감과 리더십 자질의 관계에 관심 있는 연구자가 리더십 자질이 높다고 판명된 1000명을 조사했다. 990명은 자존감이 높았지만 나머지 10명은 자존감이 낮았다. 이 데이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A. 자존감이 높을수록 리더십 자질이 높다. B. 자존감이 낮을수록 리더십 자질이 높다. C. 자존감과 리더십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D.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 A를 정답으로 골랐다면 여러분은 내 수업을 듣는 학생 3분의 1과 같은 선택을 했다. 그건 오답이다. 이 가설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는 리더십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리더십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99%도 자존감이 높다고 한다면 리더십과 자존감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셈이다. 연구자가 해당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D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 확인 편향에 빠지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부정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유전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유전자는 언제나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단독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 그 아무리 대단한 유전자 테스트 혹은 성격 테스트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100% 정확한 답을 주진 못한다. 그저 확률적인 결과를 내어놓을 뿐이다. 이는 테스트가 불완전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세상사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인 편향에 빠지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기 십상이다. 스스로 우울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측하게 되는 나머지 재미있을 만한 활동을 모두 피하며 우울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 가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으려는 특성은 사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어 왔다. 옛날 어느 원시인이 북녘산에서 맛있는 열매를 발견했다면 굳이 뭐하러 남녘산에도 좋은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려 들겠는가?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나는 불행한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불행한 생각, 불행한 일,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한 일을 떠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인생은 관찰 가능한 세계와 관찰 불가능한 세계를 통틀어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를 발견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몫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1918년 독감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고군분투하던 1919년 1월, 승전국 지도자들이 패전국과 협상하기 위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만났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독일에 너무 혹독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에 반대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해 4월 3일 윌슨 대통령이 1918년 독감에 걸렸고 회복 후에도 신경계 관련 후유증에 시달렸다.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는 있었지만 의제를 추진할 힘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에 포함된 징벌 조항에 의해 독일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이 부채의 영향으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가 집권할 수 있었다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윌슨이 독감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도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영희가 철수에게 얼음물 한 양동이를 들이부었고 철수가 비명을 질렀다 치자. 영희가 철수에게 얼음물을 들이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철수가 자신을 향해 기어오는 뱀을 발견했다거나 교수님과 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걸 깜빡했다거나 하는 등등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을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이 그 결과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깡그리 무시하게 된다. 어떤 현상에 관해 한 가지 원인을 알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가능성이 있는 다른 원인을 무시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 예를 들어 데이트 상대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 이럴 때 자동차가 고장나서 늦은 건지 아니면 상대가 약속을 깜빡 잊어서 늦은 건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한 걸까? 인과적 추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제하는 것이다. 각각의 일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면 안 좋은 결과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하고 좋은 결과는 반복되게끔 노력할 수 있다. 데이트 상대가 약속에 늦은 게 자동차 고장 때문이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차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만큼 데이트에 간절하지 않아서 늦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어떤 원인이 통제 가능한 요인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에 더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다지 비난하지 않는다.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탓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도로에 사고가 나서 교통체증이 일어났고 퇴근하던 황호민 씨가 도로에 갇혔다고 가정해보자.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었고 손쓰기엔 너무 늦었다. 호민 씨는 물론 참담하고 비통할 것이다. 그러나 평소보다 집에 늦게 도착한 건 호민 씨가 통제할 수 없는 교통체증 때문이었다. 따라서 호민 씨는 죄책감보다 슬픔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번엔 이 시나리오를 약간 수정해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살리기엔 너무 늦게 집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늦은 이유가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호민 씨는 아내의 죽음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평생 자신을 탓하며 만약에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는 그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나 내가 아닌 제3자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거리두기 방법이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사적이지 않은 일, 훨씬 단순해 보이는 일상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무엇을 일으켰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눈으로 목격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켰다는 보장은 없다. 인과관계를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인간은 결코 왜라는 질문에 확답을 찾아낼 수 없다. 우리 딴에는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조차 우리가 찾은 건 정답이 아니다. 사실상 우리가 찾은 것은 우리가 훗날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최선의 대답일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 특히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면 한결 수월하게 한 걸음 물러나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자책감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낼 수 있고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때는 더욱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 및 일화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중요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어기기 십상이다. 2020년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을 받으셨는데 일주일 만에 회복하셨어. 결국 코로나는 그냥 독감 같은 거야. 내 친구는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쓰고 다녔는데 코로나에 안 걸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대규모 표본을 기반으로 도출한 과학적 증거보다 지인이 겪은 한두 가지의 일화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일상생활에서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바로 대수의 법칙, 평균으로의 회귀, 베이즈 정리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대수의 법칙은 한마디로 다다익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새로 생긴 식당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단 한 번 했을 때보다 5번 했을 때 우리는 그 식당이 맛집이라고 더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알고 있는데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수천 년에 걸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고 평균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통계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눈보라가 한 차례 덮치자 미국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된 거람? 이라고 트윗을 남겼다. 그러자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어가 맞받아쳤는데 그의 응수가 아주 일품이었다. 오늘 춥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진짜가 아니에요. 아,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 기한은 끝났습니다. 제가 방금 밥을 먹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커버 징크스에 따르면 선수 개인이나 어떤 팀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커버에 실리면 그 직후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커버 징크스를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팀과 선수들이 이 징크스를 경험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징크스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수많은 무작위 요소가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잇따라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런 현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그럴 리도 없다. 완벽한 기록만 보유한 챔피언은 없지 않은가?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경기에서는 아주 사소한 불운이라도 패배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 징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성적이 부진해질 때 실제로는 평균으로의 회귀에 의한 현상일 뿐인데도 우리는 유명세를 얻고 나니 선수가 너무 거만해져서 그렇다고 게을러져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과한 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우리를 더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세 번째 통계의 원칙은 베이즈 정리다. 우리 앞에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아는 건 코알라라는 사실 하나뿐이다. 이것이 코알라라고 했을 때 동물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00%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번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것이 동물이라는 사실뿐이다. 코알라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당연히 100%는 아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은 벌써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것이다. 조건부 확률이란 B라는 다른 조건이 참일 때 A가 참일 확률이다. 이제 우리는 B가 참일 경우 A가 참일 확률이 A가 참일 경우 B가 참일 확률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B가 참일 때 A가 참일 확률이 A가 참일 때 B가 참일 확률과 동일하다고 자주 혼동한다. 베이즈 정리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접한 이후에 기존의 신념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9.11 공격이 너무 생생하고 뚜렷해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 결과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틀림없이 무슬림이 범인일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오류다. 모든 테러리스트, 아니 대부분의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표본 크기가 너무 작다. 게다가 조건부 확률을 혼동하면 상황은 더 악화한다. 즉, 테러가 발생하면 그건 무슬림의 소행이다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역으로 무슬림이라면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다라고 믿는 경우다. 이는 이 안에 든 게 코알라라면 그건 동물이다라는 문장이 이 안에 든 게 동물이라면 그건 코알라다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소리다. 전자제품 판매에 긍정적, 부정적 상품평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예상대로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달린 상품일수록 판매 순위가 높았고 부정적인 리뷰가 많을수록 판매 순위가 낮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포인트는 긍정적, 부정적 상품평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긍정적인 리뷰보다 부정적인 리뷰가 상품의 판매 순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여러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 삶 전반에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성적 학대처럼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어릴 때 단 한 번이라도 겪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 관계 문제, 성기능 장애 따위에 평생 시달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복한 기억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아픔과 상처가 쉽게 상쇄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연될 확률이 12%인 비행기보다 정시 운항할 확률이 88%인 비행기를 더 선호한다. 지방 함량 25% 소고기라고 하면 상당히 달갑지 않게 들린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음식의 4분의 1이 순수한 지방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살코기 함량 75%라고 말을 바꾸면 어떨까? 둘은 정확히 똑같은 의미이지만
살코기 함량 75%인 소고기가 훨씬 더 몸에 좋을 것 같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내기를 하나 제안하겠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내게 10만 원을 주는 것이다. 제안을 수락하겠는가? 이런 내기를 제안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거절한다. 보통 승패 비율이 최소 2.5대 1, 즉 앞면이 나오면 25만 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잃는 경우가 되어야 사람들이 내기에 응한다. 이게 손실 회피다. 손실의 양이 득의 양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현상. 사람들은 좋은 상황보다 안 좋은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인다. 우리 조상들은 손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환경, 즉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수십 개의 긍정적인 리뷰가 달려있는데도 한두 개의 안 좋은 리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다가는 인생 최고의 책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또는 기대값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해봄직한 투자인데도 약간의 돈을 잃을 가능성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훌륭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프레이밍 효과라는 또 다른 인지 편향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 자체가 아니라 그 옵션이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폐암 환자에게 수술 후의 생존 확률이 90%라고 얘기하면 환자의 80% 이상이 수술을 받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수술 후 사망 확률이 10%라고 말하자 수술을 받겠다고 한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부정적으로 묘사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묘사되느냐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좌우되지 않게끔 의사는 환자에게 둘 다의 방식으로 설명해 줘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이 지나치게 신경 쓰일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질문의 틀을 다시 짠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인의 지인이 코로나19를 일반 독감이나 다름없는 질환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더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덜 떨어진 게 아니고서야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죽음을 평균적인 사망률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뱉고 다니는 이들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 수준을 증명한 사람이 적지 않다. 실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편향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에 모순되는 사실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편향은 남일이라고 우둔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 해괴한 사이비 단체에 세뇌되지 않았더라도 또 어떤 극단적인 교리나 원칙에 빠져들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와 똑같은 종류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나 수많은 생각이 뷔페 음식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다. 그러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생각이나 끄집어내기보다는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것을 무시할지 선택해야 한다. 부정적 생각에 빠져드는 나쁜 습관이 생겼다면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운동할 때나 요가할 때 요가 강사나 개인 트레이너에게 테크닉을 배우고 응원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인지행동요법은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기법이다. 그러나 PT를 한두 번 받는다고 빨래판 같은 복근이 나오는 게 아니듯 인지행동요법도 단 한 번의 세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받아야 하고 세션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편향 해석에 대응하는 일은 이렇게나 어렵다. 코로나 백신이 해롭다고 믿는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설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생물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인데도 코로나 백신이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킨다는 내용의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설을 믿는다. 그럼에도 접종을 마친 학생에 한해서 등교를 허락한다는 학교의 방침 때문에 결국 자기 딸에게는 백신을 맞췄다. 이 모녀의 예는 사람들의 견해가 크게 다르더라도 제도적 수준의 변화가 공중보건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언젠가 다른 부부 두 쌍과 함께 저녁 모임에 간 적이 있다. 우리를 초대한 부부는 머리 쓰는 게임을 아주 잘 만들고 또 맛깔나게 진행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다. 그날은 와인 시음 게임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한 사람 앞에 와인잔을 4개씩 갖다 주더니 게임 규칙을 설명했다. A, B, C, D 라벨이 붙어있는 와인잔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레드 와인이 담겨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와인을 시음한 다음 앞에 있는 빈 종이에 시음기를 적는다. A, B, C, D 중 어느 와인인지 적는 건 반칙이고 오로지 맛과 향, 빛깔 등에 대해서만 묘사할 수 있다. 시음기를 다 적고 나면 나머지 한 사람이 뒤따라 와인을 맛본다. 배우자가 쓴 시음 노트와 ABCD 와인을 바르게 짝지으면 된다. 그 자리에는 와인 애호가 부부도 있었다. 집안에 큼지막한 와인 셀러를 구비해두고 세계 각지의 와이너리를 찾아 여행을 다니는 부부였다. 그 집 남편이 먼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와인 전문가들이나 쓸 법한 미디엄 바디, 오크, 아스디얼, 버터리, 허베이셔스 같은 용어를 써가며 와인의 맛과 향을 표현했다. 그가 작성한 시음 노트를 아내가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표현이 어찌나 멋들어지던지 정말이지 주눅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부부가 맞힌 정답은 하나뿐이었다. 두 번째 부부는 둘 다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와인을 한 잔씩 맛볼 때마다 시를 지어 읊었다. 어떤 와인은 결혼 기념일에 갔던 별장에서 내려다본 계곡의 물줄기에 빗대어 표현했고 또 어떤 와인은 힘든 일을 이겨냈을 때 아내와 나누었던 기쁨에 비유했다. 즉석에서 그토록 멋진 시를 쓸 수 있다니 입이 떡 벌어졌다. 그가 지은 시를 아내가 낭낭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낭송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정답을 맞힌 개수는 제로였다. 그 당시 남편과 나는 결혼 15년차 부부였고 우리 둘 다 심리학 교수였다. 심리학 교수라고 하면 타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부부가 심리학을 연구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마음은커녕 자신의 속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잘 안다고 크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남편은 채 1분도 되지 않아 종이를 다 채웠다. 우리 부부는 4개의 와인 모두를 정확하게 맞췄다. 남편이 쓴 내용은 이랬다. 가장 달다. 두 번째로 달다. 세 번째로 달다. 가장 안 달다. 와인 시음 게임이 끝나고 다른 부부들을 보니 꽤 씁쓸해하는 눈치였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설명을 잘 했는데도 배우자가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의사소통의 오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히 일어난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친구나 가족을 일부러 오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오해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를 사람까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상황을 바라볼 거라고 믿게 된다. 이게 바로 아는 게 병이라는 거다. 일단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관점을 온전히 취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다 큰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박학다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스승이나 훌륭한 코치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는 병이다. 노벨상 수상자의 강의를 듣고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지식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 정말 놀랍긴 한데 당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다 라며 학생들이 툴툴대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남들이 우리의 생각을 추측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지고 생전 처음 파리에 가보았다. 내가 가장 크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건 평일 낮에 2시간씩 와인을 홀짝이며 여유롭게 점심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점심시간은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컴퓨터 모니터나 논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10분 만에 음식을 입에 마구 밀어넣기에 바빴다. 파리의 박물관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200년 또는 그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이한 풍습을 묘사한 그림 앞에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그림 속 사람들은 이혼을 불법으로 여겼고 코르셋을 여성의 패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200년 후의 미래 세대들이 보면 그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의 꼬리는 자연스럽게 학위를 받기 위해 들였던 모든 끈기, 희생, 기다림이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박물관 관람을 마칠 무렵 일하기 위해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미래 세대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쩌다 생존을 위한 노동을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조차도 항상 필사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사회는 산꼭대기에 도달한 자만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하면 언제나 다른 산이 보인다. 그리고 그 산 너머에는 또 다른 산이 있다. 그렇게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이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다니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는 200년까지 걸리지도 않을 것 같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가 이를 알고 있으니 말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무상교육 및 의료보험이 큰 요인인데 이러한 요인 덕분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중에 양자택일하지 않고도 두 가지 다를 당장 누릴 수 있다.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행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불행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지속해야 할 때와 그만둬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알기 위해 나 스스로 실천하는 일은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즐기자고 매일같이 되새기는 것이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면
연습하는 동안 겪어야 할 고통도 즐겁다. 그러나 미래의 보상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최종 목표만 바라볼 뿐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의 진짜 1순위, 2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Thinking 101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많은 오류가 있으니 그 오류를 미리 파악하고 현명한 대처를 하자는 것입니다. 생각에 오류가 많아지면 인생에도 오류가 많아지겠죠.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생각의 오류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죠. 이 무기가 녹슬거나 휘어지거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잘 갈고 닦자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한 가지 개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생각의 여유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정도를 조금 낮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단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은 경우도 많죠.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도 시간이 지나면 정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언제나 일정 부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할 때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것이 생각의 여유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에어백과도 같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완충장치가 있다면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여유를 잘 사용합니다. 자동차 주유등이 켜지면 또는 켜지기도 전에 미리 주유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화장실이 보이면 딱히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가능하면 볼일을 봅니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 일찍 잡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출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유입니다. 보이스카웃의 모토는 Be prepared, 준비하라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황할 일이 줄어들고 우연성과 돌발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명 화가였던 강세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조카에 관한 민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민담이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강세왕의 한양 지인 한 명이 강세왕을 찾아왔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세왕의 조카 한 명이 자기도 한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삼촌에게 부탁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길 안내뿐 아니라 한양에 갔을 때 자신을 도와줄 인맥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강세왕은 조카를 소개했고 이튿날 지인과 조카는 함께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조카는 갑자기 배가 아파 양해를 구하고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조카가 돌아와 보니 손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카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 이 손님은 조카를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그것도 삼촌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동행하는 것이면 미리 밥도 먹고 똥도 누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야 하는데 이 조카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보니 크게 될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곁에 두었다가는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손님은 그를 두고 떠나버렸던 것이죠. 이 손님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작은 것을 확대 해석한 극단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단서에서 한 사람의 됨됨이와 미래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해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카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손님의 판단이 맞았다고도 볼 수 있죠. 어쩌면 조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을 수도 있었고 아침에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희박한 우연성을 배제하고 큰 틀에서 생각하면 손님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말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죠. 평소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도 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운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낭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카가 한양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똥도 누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준비할 것을 다 했다면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갈 때는 타이어 교체할 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떠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여유는 두고 출발해야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겨도 늦지 않게 도착한다는 뜻이죠.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는 이런 일에서는 여유를 두기가 쉽지만 생각에서 여유를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에 여유를 두는 저 나름의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입니다. 우선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가 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그때도 유지할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공간은 지금 이곳이 아니고 다른 장소, 다른 모임, 다른 관계였더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지인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고 판단력이 좋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지금 내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떠올려 봅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겸손한 마음이 들고 마음과 생각의 여유를 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 한마디는 짧지만 무겁습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옳고 내 감정과 느낌은 정당하고 내 판단은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도 우깁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수록 나는 진실과 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나 스스로 나의 생각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사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여유를 두는 것은 한 발 더 지혜에 가까워지는 좋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